안녕하세요. 오늘은 독일의 철학자 마르쿠스 가브리엘의 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쿠스 가브리엘은 1980년생이고요. 28살, 우리 나이로 30살의 철학 교수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활발하게 책을 쓰고 있어서 가끔 가다가 새로 출판된 마르쿠스 가브리엘의 책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대략적인 그 느낌을 한번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그의 사상을 요약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오늘은 그의 철학을 맛본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쿠스 가브리엘을 검색해 보면은 이런 기사가 뜹니다. 그의 저서인 나는 뇌가 아니다 라는 책을 썼을 때의 기사입니다. 저자는 자신의 견해를 신실존주의라고 명명을 했고 인간 정신은 자아성을 제작하고 그럼으로써 다수의 정신적 실제들을 산출한다. 이 과정은 역사적으로 열린 구조를 가지며 그 구조를 신경생물학의 언어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제는 인간의 의식에 대한 탐구를 철학이 아닌 뇌과학에 맡겨야 한다고 믿는 현대인의 생각을 극복해야 할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본다. 그는 독일 관념론의 전통 위에서 뇌과학과 진화론을 앞세운 현대적 유물론에 대한 저항전선을 구축한다. 그래서 뇌과학이나 진화론을 앞세운 현대적 유물론의 저항전선을 구축한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철학적인 내용일 뿐만 아니라 뇌과학이라던가 인공지능이라던가 이런 거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철학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실존주의라고 자신의 철학을 설명을 하는데 원래의 실존주의와의 차이점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이 나는 뇌가 아니다라는 책은 읽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이 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가 오늘 다룰 책인데요. 이 책에서도 이 실존주의의 향기가 많이 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실존주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는 오늘 좀 챕터가 많고 그래서 이 실존주의에 큰 영향을 준 하이데거라는 철학자의 한 구절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무의 백야라는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낮이면 낮이고 밤이면 밤이지 백야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무의 백야라니.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 가끔 가다가 우리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새벽녘에 동이 터올 때 나의 몸뚱아리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나는 무엇인가?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있고요. 나도 언젠가는 사라질 텐데 죽음이 다가올 텐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러다가 다시 일상에 매몰돼서 살아가고 그렇게 다시 일상에 매몰돼서 살아가다가 어떤 사고를 만나서 죽을 뻔한 경험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살아나면 그런 경험들이 다시 한번 삶에 영향을 미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그래서 죽을 뻔한 경험이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 죽음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 우리의 이 삶의 모든 의미를 갑자기 바꿔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라는 것이 어둠 속에 있던 것들의 빛을 다 비추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의미가 다 변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이 자연과학이 접근하는 방식과는 굉장히 다르죠. 낮이면 낮이고 밤이면 밤이고 입자는 입자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어떤 현상들에 마주쳐서 그 의미를 제고하는 것들 이런 식의 철학들을 이제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 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가에서 저자의 철학은 신실제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세계관에서 인간은 사라지게 됩니다. 인간의 관점,
인간이 해석하는 것들, 인간의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죠. 이에 대해서 저자는 반기를 드는 겁니다. 과학만이 유일한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과학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으니 과학은 오로지 인간의 해석일 뿐이다. 상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과학적인 것도 존재를 하지만 인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영역도 존재를 한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존재한다. 다양한 의미장 속에서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이탈리아의 베수비오 화산이 있는데 이 베수비오 화산을 이 나폴리시에서 바라볼 수가 있고 이 나폴리와 베수비오 산을 또 소렌토 반도에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수비오 그 자체가 있고 어느 위치에서 이 베수비오 산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은 소렌토 반도에서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나폴리시에서 보고 있고 그리고 베수비오 자체가 있고 그래서 적어도 4개의 대상이 있다. 베수비오가. 이탈리아에 속하는 지역에 있는 화산이라는 것만이 사실은 아니다. 소렌토에서는 이러저러하게 나폴리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 역시 사실이다. 그리고 화산을 바라보면서 품는 은밀한 내 느낌도 사실이다. 우리가 사실을 두고 하는 생각 역시 그 생각의 대상인 사실 못지않게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존재한다. 그래서 이 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가 이 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조금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걸 말씀드렸고요. 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리고 IT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철학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살펴봤던 책 중에서 포스트 휴머니에 온다 이런 책을 보면은 후설, 하이데거의 철학이 많이 인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몸의 인지과학, 인지과학에 관한 책인데 이 책에서도 기존의 인지론 창발론을 넘어서는 발제론이라는 것을 전개하게 되는데 그 철학을 그 이론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는 철학자가 또 메를로 뽕띠라는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센스 메이킹이라고 컨설팅 업체의 이제 대표가 쓴 책인데 이 책에서도 이제 빅데이터를 넘어서는 그런 어떤 인류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이 두꺼운 데이터를 이야기하는 책인데 이 책에서도 하이데거의 철학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후설과 하이데거와 메를로 뽕띠는 같은 류파에 속하는 그런 철학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후설은 하이데거의 스승이고 이제 하이데거가 그 철학을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그리고 또 메를로 뽕띠가 하이데거의 철학을 또 이어받아서 자신의 철학을 전개하고 이러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 철학자들이 항상 이 의미라던가 그 다음에 이 어떤 두뇌를 넘어서는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머리만 강조하는 인공지능 그런 것을 뛰어넘는 데 있어서 이들의 철학이 이제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 하이데거 혹은 후설의 철학을 공부하기도 하고 이 기존의 기술 담론들을 비판하는 데 있어서도 이들의 철학을 인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벌어지는 기술 분야에서의 어떤 이론적인 싸움과 혹은 인사이트를 얻는 것들 이를 위해서 이 후설 하이데거 메를로 뽕띠 계열의 철학을 공부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의 순서는 이제 도입부가 있고요. 도입부에서 그의 철학, 이 책에서 전개하는 그의 철학을 이제 정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장, 2장, 3장, 4장, 이 이제 주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4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5장, 6장 종교 예술의 의미는 오늘은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은 이 책의 내용을 조금 요약을 했기 때문에
텍스트 위주로 볼 거고 약간은 조금 흥미가 떨어지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철학책이다 보니까 내용을 요약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책에서 아주 기본적인 생각에서 출발한다. 세계는 본래 없다. 근데 이것의 의미는 역설적으로 다른 모든 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앞으로 나는 이 책에서 모든 게 존재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이것은 새로운 리얼리즘이다. 신실제론. 이른바 포스트 모던을 넘어선 시대를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철학적 태도다. 그러면서 이제 형이상학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제 비판을 하거든요. 전체로서의 세계를 다루는 이론을 만들어내려는 시도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가 보는 세계가 아니라 그 자체로 있는 세계를 기술하려 안간힘을 쓴다. 그러니까 아까 화산을 이야기하자면은 이 베스비오 화산 그것만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죠. 소렌토에서 바라본 혹은 나폴리에서 바라본 베스비오가 아니라 그 베스비오 산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나타난 것과 그 자체로 있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존재한다는 가정부터가 잘못이다. 그 자체로 있는 게 무엇인지 알아내려면 인식 과정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을 빼버려야만 한다. 반대로 포스트 모더니즘은 우리가 보는 것만 존재한다는 반론을 펼친다. 그러니까 소렌토 반도에서 바라본 베수비오산 혹은 나폴리시에서 바라본 베수비오산만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이 이제 상대적인 것으로 이제 떨어지게 됐겠죠. 그러다 보면은 그 배후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그 자체로 있는 건 없다는 논리가 되면서 객관적인 것들을 우리가 확보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이 양쪽이 다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이상학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비판하고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구성주의라는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주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성주의는 그 자체로 있는 것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은 구성해낸 것이다. 그리고 칸트는 그 자체로 있는 세계를 우리는 알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 간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벗어나서 어떤 사물을 객관적으로 그 자체로 인식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푸른 렌즈를 갖고 있다면 푸른 렌즈를 통해서만 이 세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칸트의 구성주의는 푸른 렌즈를 믿는다.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단 하나의 렌즈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각각의 렌즈를 끼고 저마다의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주의적인 거죠.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반면에 형이상학자는 모든 걸 포괄하는 법칙이 있다고 주장을 한다. 서양에서는 이미 3000년도 넘게 모든 것을 단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하는 세계 공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왔다. 반대로 구성주의는 우리가 그런 법칙을 알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리얼리즘은 우리가 아는 세계가 곧 그 자체로 있는 세계라고 보고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인정을 하고 있죠. 그 자체로 있는 세계와 우리가 아는 세계. 우리가 사실을 두고 하는 생각 역시 그 생각의 대상인 사실 못지않게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존재한다. 양자 모두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오류를 저질러 왔다. 한쪽에서는 구경꾼이 없는 세계만을, 다른 쪽에서는 구경꾼의 세계만을 현실이라고 받아들인 탓이다. 메스로 해부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거나 스캐너로 영상을 찍어볼 수 있는 것만 존재한다고 주장한다면 상당히 빗나간 답이 된다. 그런 주장에 따른다면 연방공화국 독일도 미래도 숫자도 내 꿈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주라는 말로 자연과학의 실험으로 연구할 수 있는 대상 영역을 떠올리곤 한다. 그러나 세계는 우주보다 훨씬 크다. 국가, 꿈, 실현할 수 없는 가능성, 예술작품, 그리고 특히 세계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우리의 생각이 모두 세계에 속한다면 이 세계는 자연과학의 대상 영역과 같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제 하나의 관점으로 모든 영역을 다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력한 용의자는 아무래도 그 과학적 사고관이 되겠죠. 모든 것을 포괄하는 세계는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도 없다.
모든 것을 설명하는 단 하나의 규칙이나 세계 공식 같은 것은 없다. 1장은 세계라니 그게 대체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밑에 이제 궁서체는 제가 쓴 내용인데요. 저자가 전체 혹은 세계가 뭐냐고 자꾸 묻는 이유는 그게 인생의 의미와 밀접하게 맞물리기 때문이다. 세계를 유물론적으로 전부 설명해버린다면 거기에서 어떠한 의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자는 인생의 의미를 강조하고 싶어하고 따라서 그가 해야 하는 작업은 이 세계에 대한 유물론적 해석에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세계관도 인정을 하지만 그것으로서 모든 것을 해석할 수는 없고 하나의 영역으로서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영역들도 존재를 한다. 무수히 많은 대상 영역들이 존재를 한다라고 함으로써 이제 그의 주장을 전개해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삶, 인간의 역사, 그리고 인간의 인식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게 진짜 그의 속내죠. 이것에 대한 해답을 갖는 것. 허무함 속에서는 의미라는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다. 현실이 그저 일종의 거대한 환상, 단순한 꿈에 지나지 않을까 하는 물음. 포스트 모던적인 것들이죠. 마치 모든 지식은 일종의 커다란 무지의 장막으로 둘러싸인 것만 같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실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을까? 전체가 뭐냐, 세계가 뭐냐 라고 했을 때 확실한 것은 우주는 아니라고 합니다. 우주보다 더 큰 무엇이다. 그럼 우주는 무엇인가? 우주는 자연과학의 방법으로 실험을 통해 연구하는 모든 게 등장하는 영역이다. 우주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물리학자에게 맡겨야 한다. 하지만 철학자로서 우주가 전부는 아니라는 판단은 내릴 수 있다. 우주는 물리학의 대상 영역일 뿐이기 때문이다. 물리학자는 모든 다른 분과 학문과 마찬가지로 그 연구 대상이 아닌 것에는 맹인이나 다름없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주는 전체보다 작다. 우주는 전체의 한 부분일 뿐 전체 그 자체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기억, 우리가 기억하는 것들, 대상, 장면은 물질의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그런 것은 우주 안에 등장하지 않는다. 꿈과 상상과 기억으로 떠오른 것이 물질과 닮았다 할지라도 물질이라는 대상 영역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유물론은 틀렸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주에 속한다는 주장도 틀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뇌 상태가 물질이 아닌 어떤 것을 다룬다고 유물론자가 인정한다면 결국 물질이 아닌 것도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셈이다. 머리가 색이 달린 녹색의 끈적끈적한 외계인이 마침 왜 인간은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제목의 책을 쓴다고 상상해보자. 우리가 아는 우주에 이런 상상과 맞아떨어지는 것은 없다. 그렇지만 이런 상상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눈다. 물질이 아닌 의미라는 대상 영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정될 수 없다. 유물론자는 오로지 물질의 상태만 있다는 자신의 생각이 상상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까? 실험을 통해 귀납적으로 물질적이라고 증명해야 한다. 유물론자가 그러한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할 수 없다면 우리가 유물론에 동조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모든 게 우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만큼은 분명하다. 물리주의나 유물론의 전제를 받아들일 때에만 그런 주장이 성립하나 그 전제 자체가 모순이다. 유물론의 전제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에 모든 게 우주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구성주의도 틀렸다. 물론 인간의 인식 과정은 오류를 포함한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 그 자체가 없지는 않다. 연구자가 가지는 생각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며 어느 정도 왜곡하기는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실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너무 나간 이야기가 아닐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인식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바로 사실이다. 이 사실은 대개 사실 그 자체, 곧 우리가 없이도 성립하는 사실이다. 우리의 인식 과정에 구성이 끼어들며 그 과정이 몇몇 구성주의에 의해 적절하게 재구성된다 할지라도 이게 사실이 없다는 증명은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계는 모든 영역의 영역이고 대상 영역은 숱하게 많다. 예컨대 우주라는 대상 영역도 존재하고 언어라는 대상 영역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하나의 전체로서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로 해석할 수 없는 다양한 대상 영역을 가진 세계만이 존재할 뿐.
그리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계는 존재하는 모든 영역이 등장하는 영역이다. 세계가 모든 영역의 영역이라는 통찰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하이데거 덕분에 주어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장은 존재란 무엇인가 라는 장인데 이 장에서는 의미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존재가 무엇인지 물으면서 왜 의미장을 묻는가? 그것은 존재가 의미장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존재를 설명하려면 의미장을 설명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무수히 많은 의미장만큼이나 많은 존재들을 생각할 수 있다. 일종의 다원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부터 우리는 의미장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존재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한 내 답은 단 하나의 세계는 없으며 무한히 많은 세계들, 무수히 많은 세계들이 있다는 쪽으로 나아간다. 존재는 세계 안에서 나타난다. 이 공식은 올바른 방향을 지시하기는 하지만 더 개선될 필요가 있다. 내가 제시하는 대안은 이렇다. 존재 의미장의 나타남. 의미장 존재로는 의미장에 나타나는 것만 존재하며 일단 의미장에 나타난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숫자 4는 2 플러스 2이기도 하며 3 플러스 1이기도 하다. 프레게는 2 플러스 2와 3 플러스 1을 주어져 있음의 양식이라 부른다. 그리고 이 주어져 있음을 의미라고 표현한다. 의미는 어떤 대상이 나타나는 양식이다. 의미장은 어떤 것, 특정한 대상이 특정한 양식으로 나타나는 영역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동일한 대상에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의미장이 관계할 수 있고 동일한 대상은 두 개의 의미장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의미장에 따라 동일한 것이 그냥 손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원자의 뒤죽박죽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손 자체가 예술작품으로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이제 구스타프 폰 아센바흐는 의미장에 따라 베네치아에 있기도 하고 또 아니기도 하다. 그러니까 소설 속의 인물이거든요. 소설을 이야기한다면 있는 것이고 베네치아라는 도시의 실제 역사를 살핀다면 없는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의미장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어떤 의미장 안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제목으로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1장의 대상 영역과 2장의 의미장의 차이는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3장이 그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우리는 1장에서 세계는 영역들의 영역으로 파악하는 게 최선임을 살펴보았다. 하이데거의 뿌리를 둔 이 견해를 이제 우리는 더욱 정밀하게 다듬어 세계는 모든 의미장들의 의미장이라고 말해야 한다. 세계가 의미장 S1에 나타난다고 가정해보자. 세계는 모든 의미장이 나타나는 의미장이다. 따라서 모든 다른 의미장은 하위장으로 S1에 나타나야만 한다. 그렇다면 S2는 두 번 존재하게 되죠. 그러니까 세계가 다른 의미장들과 나란히 나타나는 하나의 의미장에서 나타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로써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고 해도 의미장 안에서 나타날 수 없다. 세계의 현상은 불가능하다. 세계를 두고 했다는 모든 생각은 기실 세계 안의 생각이다. 우리는 위에서 세계를 굽어보며 생각할 수 없으며 그러니까 대상화해서 생각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세계와 나의 생각은 분리가 되거든요. 그럼 최소한 내 생각은 세계에 속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세계라는 정의에 또 맞지가 않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세계를 생각할 수 없다. 하나의 전체로서의 세계에 대한 생각은 진리가 될 수 없으며 관계할 어떤 대상도 갖지 못한다. 대상은 반드시 의미장 안에서 나타나야 한다. 의미장 역시 홀로는 존재할 수 없다. 의미장 역시 나타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의미장을 필요로 한다. 이런 식으로 의미장은 끊임없이 맞물려 나간다. 우리는 결코 마지막에 이를 수 없다. 모든 게 나타나는 마지막 의미장, 그 세계는 얻어지지 않는다. 세계는 늘 거듭 밀려나가며 계속 새로운 의미장을 펼쳐 보일 뿐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의미장은 존재하는 반면에 세계 자체는 그 무엇인지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대상 영역과 의미장에 대해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대상 영역은 뭐가 그 안에 등장하는지 하는 물음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집에 7개의 방을 가졌다는 사실만 안다. 방은 대상 영역이다. 방 안에 뭐가 있든 간에 방은 방이다. 이와 달리 의미장은 그 안에 나타나는 대상들의 배치 혹은 진열 없이는 이해될 수 없다. 의미장은 그 안에 나타나는 대상으로 정해진다. 다시 말해서 의미장과 대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다. 무수히 많은 의미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의미장이 각기 구분되어야 함을 뜻한다. 각각의 의미장을 서로 구분해주는 것은 바로 그 의미장의 의미이다. 우리가 어떤 의미장에 처해 있는지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아야 한다. 그때그때 어떤 의미장이 존재하는지 그 구체적인 의미장의 적시는 존재론이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을 통한 학문 연구의 과제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들에서 궁극적으로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감동적이다라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독자 여러분은 8살 때 세상이 어떻게 보였는지 기억하는가? 10년 혹은 그 이상의 세월 뒤에 자신의 인생이 어떤 모습일지 그려보며 품었던 희망과 소원과 두려움을 중마고우와 가족축제와 여름방학의 첫날과 학교에서 얻은 중요한 깨달음을 이제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세상을 바라보는 감각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었는지도 명확해질 게 분명하다. 여기서 관찰되는 것은 의미장의 변화, 곧 하나의 의미장에서 다른 의미장으로의 넘어갑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사를 송두리째 쓸 필요는 없다. 우리는 의미장의 변화를 끊임없이 경험한다. 그것도 매 순간마다. 우주의 무한함을 그려보거나 이론 물리학의 생각 실험을 할지라도 내가 만나는 것은 늘 다른 의미장일 따름이다. 마치 우리가 의미장에서 의미장으로 보내지는 강제 여행을 하는 것만 같다. 우리 인생을 아주 잘 의식해서 목표에 충실하게 주도적으로 행동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 순간 무수한 우연과 맞닥뜨린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냄새, 알지 못하는 사람들,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 등등 우연의 모습은 다채롭기만 하다. 다양한 의미장을 떠다니는 운동이랄까. 그래서 이제 4장에서 자연과학의 세계관을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이 책의 근본적인 어떤 핵심 동인이었죠. 자연과학의 세계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이 자연주의라는 어떤 주장, 그 다음에 구성주의적인 어떤 그 과학적인 세계관, 이 두 가지를 다 이제 비판을 하는데, 그 중에 절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구성주의에 대한 비판은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잘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량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패스를 하고 앞부분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는 본질적으로 관객이 없는 것이라는 자연과학의 전제는 그럼 자연과학자는 관객이 아니고 누구인가 하는 모순을 피할 수 없다. 과학자는 결국 버리려 했던 관객이 자신임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과학주의의 주장, 곧 자연과학은 현실의 근본 바탕, 즉 세계 그 자체를 인식하며 인식의 다른 모든 요구는 자연과학의 인식으로 줄이거나 적어도 자연과학의 인식에 비추어 측정해야만 한다는 주장은 단적으로 틀렸다. 모든 과학적 세계관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세계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다. 사실은 3장까지만 봐도 전체적인 주장의 얼개는 알 수가 있어요. 4장에서는 다만 자연과학을 이야기하고 5장에서는 종교를 이야기하고 6장에서는 예술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살펴본 대로 세계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과학적 세계관이라는 것도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바깥에서 볼 수 없는 세계를 두고 그림을 그릴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인식론적으로도 과학적 세계관이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세계관의 추종자는 흔히 단 하나의 자연만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자연, 곧 우주만 존재한다는 이런 주장은 자연주의라 불린다. 존재론이 자연과학의 영역으로 분류하는 것만 존재할 뿐 다른 모든 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자연주의다. 그러나 자연주의를 지나치게 밀고 나가면 우리는 많은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그 좋은 예가 국가다. 국가는 눈으로 볼 수도 만져지지도 않는 비물질적인 대상이다. 그렇다고 국가가 자연법칙을 위배하는 초자연적 대상일까?
자연이라는 기준으로 자연과학으로 연구할 수 있는 것이라야만 한다면 국가는 신이나 영혼과 똑같이 초자연적이다. 국가가 자연과학으로 연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해서 국가가 존재한다는 과설이 비과학적이며 그래서 순전한 날조인가? 아니죠. 국가도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장 내에서 존재를 한다는 거죠. 전통적인 자연주의자와 무신론자는 일반적으로 이론론의 바탕을 두는 세계관을 대변한다. 이 형태가 소위 물질적 이론론이다. 이 이론은 우주를 존재하는 유일한 대상 영역으로 간주하며 우주 전체가 오로지 자연 법칙으로만 설명되는 물질이라고 본다. 만화 영화의 캐릭터는 실제로 존재하는 반면 물질적 이론론이 말하는 전체라는 것은 전혀 그 대상이 없다. 게다가 과학적 세계관이라는 것 자체가 전혀 물질적이지 않다. 그런 세계관을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 나는 어제 저녁에 생선 요리가 아니라 스테이크를 먹었어도 여전히 마르크스 가브리엘이다. 생선을 먹을 때와 스테이크를 먹을 때는 부분적으로 전혀 다른 입자를 가짐에도 말이다. 우리가 입자와 논리적으로 동일한 게 아니며 바로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우주로 환원할 수 없는 수많은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제 4장의 절반 정도까지 제가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워낙 최근에도 이제 신간을 내기도 했고 간혹 가다가 등장하는 철학자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오늘 그의 책 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책을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